CJ 제일제당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버퍼 제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7.1%로 크게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출 원가는 19.2%가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은 11.6%, 판매관리비가 10%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7.6%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생산성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것도 많이 증가를 했죠. 요거로 봐서라도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으로 환산한 재고도 54.9%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고가 많이 안 팔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한 만큼. 스루풋은 7.5%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금액상 스루풋 율로는 3.8%가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운영비용은 7%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생산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루풋액이 증가해 가지고 1%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3,334억 원대로 4억 원으로 1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2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분기에 재고자산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전체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있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매출원가 검증하는 데 사용했고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분기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이게 전체 재고자산 회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8회전, 0.9회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은 합니다만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재고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 스루풋율 하락은 판매 가격. 이것은 이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말하자면 전체적인 비율을 얘기하자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38.45% 증가했는데 단순 평균이 아니고 요건 가중 평균이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79.2%거든요. 그러면은 제품 가격 인상 압력률은 30.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서 27.8% 밖에 인상을 못 시켰으니까 이 갭에 의한 차이가 크게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 떨어졌고요. 그 대신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재고가 많이 증가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3.4%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버퍼율은 매우 낮은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가중 평균이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이 원재료 비율 품목별로 그 매입액이 그대로 제대로 대응되게 나와 있어서 매입 비율, 말하자면 단가 인상률에서 매입 비율을 곱하면 가중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합치면은 38.4%의 원재료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다. 그래서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을 받는다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 재료 비율을 곱해 가지고 압박률보다는 적게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 가중 평균을 하기가 데이터가 좀 불분명해서 단순 평균을 해보면 27.8% 인상을 시킨 거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제품 가격은 크게 인상을 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하자면 피부로 느끼고 있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CJ 제일제당이 CJ 대한통운을 또 그 자회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또 CJ 제일제당의 제품들을 많이 운송하고 원재료도 많이 운송하기 때문에 회사는 특별히 그 경유 가격에 대해서도 했는데, 올해 그 경유 가격이 9월 말까지 30.1%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운송 하역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운송 하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WC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8%였는데 가공 비율이 20.8%로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재료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총 제조 비용의 구성비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하고 비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공비라는 게 공정이라는 게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재고 자산의 변동액으로 회사는 그 비성분을 표시했는데, 전체 재고 자산 변동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 제조 비용 요거에 왜곡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원재료의 사용액 또는 상품 매입액 그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원재료는 필히 매입액이 아니고 그 사용액이 돼야 됩니다. 생산량 기준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공비를 더하면 총 제조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총 제조 비용은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P는 회사가 제시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이제 이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총 제조 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단계 그 재고자산 증가액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니까 뭐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현금 쪽은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639억 원이 나갔는데 제품은 2,52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41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14.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0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직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좀 올랐고요. 10.6% 증가했습니다.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가 5.7% 증가했고요. 그리고 운반비, 예를 들어서 이 곡물 원재료라든가 또 제품 운송비가 많기 때문에 12.4%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물동량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수량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운반비도 어느 정도 단가 인상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이거를 뭐 12.4% 인상해 줬다라고 일단은 간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정리해 보면은 운반비가 12.4% 증가했는데 얼마나 운송 단가를 인상해 주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은 화물연대 파업은 경유가 인상률에 비해 낮게 운송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주장인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또한 분석해 볼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어요. 그 화물연대들이 먼저 시작했던 데가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까지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농성을 벌인 일이 있기 때문에 윤 정권 생기자마자 몇 달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과연 CJ 대한통운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얘기하는 만큼 그건 택배료 쪽에서부터 뭐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택배료가 인상됐지만 자기네들이 버는 돈은 크게 올리질 않았다. 그래서 기름값 오른 거를 감당을 못한다. 결국 자기네들은 임금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해서 시작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CJ 대한통운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12.4%나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인건비 증가율보다도 더 인상을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7조 7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때 영업이익 예상은 4,825억 원인데 7조 7천억 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 결산을 하면은 7,490억 정도 이익이 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안 하게 될 확률도 있겠죠. 그런데 요 계약할 때는 이제 그 예상인데 이제 결산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만 감소시킬 경우, 감소라기보다도 이제 증가를 안 하고 3분기 수준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매출은 그대로고요. 이 재고만 줄인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4,176억 원으로서 2,200억 원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세계를 원가 회계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자면 논리적인 표현으로 해놓은 것을 또 한번 계속해서 당분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하라는 바벨 전략으로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까 7조 7천억 정도였는데 7조 4천억 정도에도 3,67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스루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7조 4천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제가 또 쓰는 용어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다 100%가 그렇지가 않고요. 원가 회계에 의한 가격을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본다고 그런다면은 B2B 거래로서 770만 원짜리 하는 거를 스루프는 740만 원에 공급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 요인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이 좀 낮은 편인데 5회전 그 4%만 증분을 시킨다 그러면은 매출은 그 7조 9천억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6,236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4% 증분율이 아니고 4%만큼 재고율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4,872억 원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프 쪽에서는 재고를 줄인다는 얘기는 판매를 통해서 재고를 줄이는 거지, 매출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재고만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거꾸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를 줄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바벨 전략, 이것을 강력히 추천한 것이고요. 연말 예상은 한 8조 원에서 7조 4천억 원 사이에서 어떤 금액이 형성될 것이고, 또 영업이익도 1364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떤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들 떨어지고 있는데 변동이 거의 없이 잘 지탱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J가 40.9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2.18%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습니다. 2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CJ 제일제당에 대한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CJ 대한통운을 연이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예고편을 예고해 드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